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원룸 집주인 마스터키 사건 아시나요? 집주인이 마음대로 마스터키를 이용해 세입자 집을 들락날락했던 사건이었죠. 세입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주거 침입의 중죄인데도 말이에요. 저도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답니다. 오늘 그 사연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쪽도 이런 곳에 살면서 그 나이 먹고 아르바이트나 하는 거 뻔한 인생 아니겠어? 돈도 없는 별 거지 같은 게 괜히 서로 피곤한 일 만들지 말자고. 합의금 줄 테니까 그거나 먹고 떨어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집안 사정 하나쯤은 있으시겠죠? 저 또한 품고 살아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적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부유하게 살다가 돌연 사업 실패로 망한 집안 이야기를요. 한 번쯤 들어봤다는 건 그만큼 흔한 이야기라는 점이죠. 특히 IMF를 겪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흔한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저희 집도 같은 경우고요. 서울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저희 집 식구들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자 지방 소도시로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만약 그 후로 열심히 살았더라면 지금쯤 평범하게는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한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한 방이야.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데. 매주 로또를 사고 복권을 긁는 것쯤이야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한 방만을 노리고서 주식이든 투자는 스스럼 없이 하셨죠. 당연하게도 세상은 아버지의 편이 아니었고 하는 족족 망하기 일쑤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다면 뻔한 인생살이 얘기네 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제 인생은 달랐습니다. 전 제 인생이 뒤바뀐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성인이 되자마자 돈 한 푼 없이 사회로 내팽겨진 저는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몇 년간 공장에서 구르다 보니 몸이 상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생활을 접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그래서 그 당시 제게는 100원 한 푼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했었습니다. 조금의 낭비도 원치 않았기에 공장에서 주는 밥만 먹었으며 쉬는 날엔 굶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유독 배가 고팠습니다. 줄인 배를 쥐고 편의점에 가보니 크림빵이 무척이나 먹고 싶더군요. 하지만 그 돈도 사치라 생각했기에 300원가량 더 저렴했던 삼각김밥을 사들고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등학생 무리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기네들끼리 떠들면서 제가 먹고 싶어하던 크림빵을 사더군요. 그리곤 제 옆 테이블에 앉아 잔뜩 설렘 모습으로 빵을 뜯더니 이내 실망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스티커잖아? 내 친구는 원하는 거 잘만 나오던데. 에이. 그때 당시 빵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모으는 게 유행이었나 봐요.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듯 성질을 내던 소녀는 옆에 앉아있던 친구에게 스티커를 떠넘겼습니다. 그리곤 터벅터벅 걸어가 쓰레기통에 크림빵을 던져버리곤 친구들과 나가더군요. 전 그 아이가 쓰레기통에 처박은 크림빵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한 입도 먹지 않고 그대로 버려진 빵은 쓰레기 더미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절실히 깨달았어요. 저의 꿈이 누군가에겐 불행으로 치부되는 현실을요. 저 소녀와 나의 빈부격차는 평생토록 공장을 다녀도 좁힐 수 없을 거란 막연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 있던 복권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1등을 배출했다는 현란한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었죠. 100원도 아끼던 저는 충동적으로 복권방에 들어가 연금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기숙사로 돌아와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5,000원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러나 일주일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금 복권 5장 중 1장은 1등, 4장은 2등에 당첨되었거든요. 한 번이라도 연금 복권을 사보신 분들은 당첨 구조를 아실 거예요. 세트로 구입하면 조만 다를 뿐 뒷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1, 2등 동시 당첨이 가능하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흔하고요. 그런데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입이 근질근질한 상황이 여럿 있었지만
항상 꾹 참아왔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서 털어놓으니 조금 속이 시원하네요. 왜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느냐고 타박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소비 행태를 보시면서 이해하실 겁니다. 두 분은 노동에서 버는 돈의 가치를 모르고 허영에만 빠져 계시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급식비 낼 돈이 없어서 쫄쫄 굶고 집에 돌아온 날, 엄마가 치렁치렁한 원피스를 입고 제게 자랑하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엄마 봐라, 이쁘지? 백화점 갔더니 반값 세일중이라 40만 원 하던 게 2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냉큼 사왔지? 참 철딱선이 없죠. 딸의 급식비에 대해선 관심 없지만 백화점 세일 기간은 꿰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독립할 수밖에 없었죠.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혔거든요. 다만 유일한 제 형제인 친오빠는 저처럼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솔직하게 털어놓고 돈을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죠. 조금이라도 말실수했다가 부모님께 알려지면 죽을 때까지 괴로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밝히리라 생각하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1, 2등 동시에 당첨되면 얼마 받는지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1등은 20년간 지급이고 2등은 10년간 지급이라서 세후 기준으로 최소 10년은 858만 원, 이후 10년간은 546만 원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돈이죠. 전 지금까지 복권으로 받는 돈은 단 1원도 쓰지 않았어요. 그대로 통장에 모으고 있습니다. 공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원룸을 구했고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생활비는 충분했거든요. 지금이야 아르바이트도 쉽게 구하고 편의점이든 카페든 어디든 만만한 곳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 구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때부터는 당첨 금액으로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차곡차곡 모으는 중이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던 제게도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 고비의 첫 발은 살고 있던 원룸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것이었어요. 아유, 미안해서 어째. 재개발이 생각보다 빨리 결정돼서 집을 비워줘야겠어. 내년 안에는 비워줄 수 있지? 기존에 살고 있던 원룸은 층간소음이 조금 있긴 했지만 집주인분이 참 자상하셔서 좋았어요. 그래서 떠나려니 참 아쉽더군요. 그래도 마침 옆 동네에 괜찮은 집이 나와 있었습니다. 미니 투룸이었는데 간 리모델링한 상태여서 내부도 깔끔했고 풀옵션이라 굳이 가구를 살 필요도 없었죠. 원룸에 살다 보니 요리할 때마다 이불에 냄새가 배어서 고민이었는데 미니 투룸인데다 깔끔하니 딱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옆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 건물은 원룸과 미니 투룸이 섞여 있었는데 제일 꼭대기층이 주인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물 주인이자 집주인이 5층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죠. 부동산에서 처음 계약할 때부터 느꼈지만 새로운 집주인도 인품이 좋으셨습니다. 부모님과 나이대가 비슷해 보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집주인도 제가 딸 같다며 잘 챙겨주셨거든요. 이사 오면서 기존에 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집 근처 동네 빵집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것까지 알게 된 집주인은 어린 나이에 참 대단하고 착실하다며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반찬과 과일 등을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도 갑자기 울리는 벨소리에 인터폰을 살펴봤어요. 예상대로 푸근한 미소를 지닌 집주인분이 서 계시더군요. 문을 열어드리자 깻잎 장아찌를 했는데 아가씨 생각이 나서 가져왔다며 반찬통을 내미셨습니다. 네, 그래왔듯 정말 감사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드렸죠. 반찬통은 깨끗하게 씻어서 내일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집주인분께서 손을 내셨더군요. 아니야. 매번 5층까지 올라오려면 힘들잖아. 내가 내일 이 시간쯤에 우리 아들 보낼게. 아들 편으로 전해줘. 맛있게 먹고. 괜찮다고 말하는 제 말에도 무조건 내일 주라며 현관문을 닫고 가셨습니다. 괜히 부담도 되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르바이트 하던 빵집에서 빵을 사왔어요. 그동안 자잘한 과일이나 음료 등으로 보답해드렸지만 이번엔 좀 더 큰 걸 드리고 싶었거든요. 나름대로 거금을 들여 롤케이크를 산 뒤 반찬통과 함께 준비해두었습니다. 이윽고 예정된 저녁 시간이 되자 벨소리가 울리더군요. 습관처럼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아들이 아니라 집주인 남편분이 오신 거예요. 남편분은 처음 보는 터라 당황스러웠지만 후다닥 롤케이크와 반찬통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5층에서 오신 거냐고 여쭤봤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깻잎 장아찌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전해달라며 롤케이크와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집주인 남편분은 내밀어진 롤케이크는 무시한 채 제 어깨 너머로 집안을 훑었어요. 그리곤 여자 혼자 사는 집은 다르네 라고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살짝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정확하게 딱 짚어서 말할 순 없지만 묘하게 불쾌하고 찝찝했거든요. 그래도 예의상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제가 깔끔한 편은 아니라서 좀 지저분해요 하고 대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쁘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황한 저는 인테리어 뭐 신경 쓴 건 없는데 하고 말을 줄였더니 집주인 남편분이 씩 웃으면서 집 말고 그쪽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웃어서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잇몸이 드러난 축축한 웃음도 불쾌했고 어쩐지 제 몸을 아래 위로 훑는 듯한 시선에 기분이 나빴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 이제 곧 자야 될 시간이라서요. 불쾌했지만 집주인 남편이었고 나이도 꽤나 나가 보였기 때문에 예의 없이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최대한 예의를 차려가며 나가달라는 의미를 표현했죠. 그래도 그 말은 이해한 모양인지 알겠다며 롤케이크와 반찬통을 들고 나가더군요. 현관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린 안도의 한숨이기도 했지만 어쩐지 앞으로 골치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상은 언제나 맞아들어갔죠. 며칠 뒤 출근길이었습니다. 원룸 건물 앞을 청소하던 집주인과 딱 마주쳤어요. 꾸벅이며 고개 숙여 인사했더니 마침 잘 만났다며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제게 달려오시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제 손을 잡더니 저더러 고맙다는 겁니다. 처음에 롤케이크 때문에 인사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받은 게 더 많은데 큰 거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렸죠. 집주인은 제 말을 듣더니 그게 아니라 본인 아들에게 잘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아가씨가 막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줬다며. 우리 아들이 아무 여자나 마음에 잡는 녀석이 아닌데 아가씨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 하루 종일 칭찬하고 좋아하더라니까. 전 집주인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어제 만난 건 아들이 아니라 남편분이었는데 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조용히 집주인에게 물어봤죠. 어제 롤케이크 받아가신 분 남편분 아니시냐고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면서 내 남편은 죽고 없다며 어제 내 아들이 같지 않느냐고 소리치는 겁니다. 차갑게 굳은 집주인의 표정을 보자 제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며 조명이 어두워서 착각한 모양이라고 둘러댔죠. 그런데 이미 상한 기분을 되돌릴 순 없었나 봅니다. 집주인은 차갑게 제 손을 떨쳐내곤 아무 말 없이 뒤돌아 가버리시더군요. 그런데 전 정말 억울했어요. 누가 봐도 집주인 남편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외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머리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배도 불룩하게 튀어나온 데다 옷차림도 중년으로 보였거든요. 평범한 50대 아저씨였고 아무리 어리게 쳐줘봐야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 의심할 여지도 없이 집주인 남편분이시구나 생각했던 거죠. 어쨌든 실례한 일은 맞으니까 죄송하단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더 이상 사과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았어요. 집주인도 상당히 기분이 상했는지 그 후론 제게 따로 뭘 챙겨주진 않으시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편했습니다. 매번 뭘 주시면 그걸 받아서 보답을 또 챙겨드린다는 게 꽤 신경 쓰였거든요. 그렇게 아무런 해프닝 없이 한 달쯤 지났습니다. 아르바이트 다니던 빵집 일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어요. 게다가 빵집 사장님 나이가 저랑 6살 차이여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사장님께서 먼저 편하게 대해주신 덕분에 어느새 언니하고 부르는 사이가 되었죠. 그만큼 친분이 쌓이게 되자 점점 서로의 개인사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쩌다 보니 새로 이사 오면서 있었던 집주인과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죠. 잘 챙겨주시던 분이었는데 아들을 남편으로 착각한 이후에 밉보인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빵집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골똘히 듣더니 그 건물 이름이 뭐냐 물었죠. 바로 건물 이름을 알려드렸더니 손뼉을 치며 거기 어딘지 안다는 겁니다. 그 원룸 여기 근방에선 꽤 유명할걸? 희한하게 그 집에 이사 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3개월에 한 번 걸로 있는 것 같던데? 먼 놈이니까 그러려니 싶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1년은 채우지 않아? 유독 그 집만 이사가 잦더라고. 그러면서 덧붙이시길 저 집 귀신 들린 집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답니다. 전 에이 귀신이 이 세상에 어딨냐며 웃고 넘겼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신경이 쓰이긴 하더군요. 집주인이 잘 챙겨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자꾸 떠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순 없었어요. 그 무렵 아빠가 또 사고를 쳤거든요. 최근에도 코인 거래소가 망해서 떠들썩했었죠. 그 당시에도 유명한 코인 하나가 상장 폐지돼서 난리였어요. 그리고 그 코인을 풀매수했던 아빠는 전 재산을 다 날렸다더군요. 그 말에 별로 놀랍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고치면서 날린 돈만 해도 집 한 채는 좋게 나올 테니까요. 아빠는 울면서 제게 전화했어요. 전 재산을 날려서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낼 돈이 없대요. 게다가 지금 공과금도 연체돼서 곧 가스도 끊긴답니다. 아니 가스비도 안 내고 그 돈으로 코인을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평생에 가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라 생각하며 한숨을 내셨죠. 표면상으론 저도 아르바이트 전전하면서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에게 전화해서 돈을 다 날렸으니 생활비를 달라는데 좋은 말이 나갈 리 만무했죠. 전 그 전 재산이 얼마냐니까 2천만 원이랍니다. 아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면서 그래? 어쩌려고 또 사고를 쳐 사고를. 얼마 전에 이사 와서 나도 모은 돈 다 쓰고 없어. 먹고 죽으려고 없으니까 다신 돈 달라고 하지 마. 전 싸늘하게 답하곤 끊었어요. 아빠 나이에 전 재산이 2천만 원이라는 것도 여전히 인생 한방주의에 빠져 사는 것도 갑갑하고 속상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매달 꽂히는 연금 복권 3달치만 모아도 2천만 원이 훌쩍 넘으니 그냥 줄 수도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을 곁에 두고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쉽게 돈을 쥐어주면 다음에 더 큰 돈을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쥐어준데도 그거로 연체된 가스비를 갚을 게 아니라 또 다른 인생 한 방을 노릴 게 분명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노동해서 돈 벌어라, 차곡차곡 모아라는 제 잔소리는 당연히 안 먹힙니다. 부모님은 그냥 태생이 그런 사람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 분들이시거든요. 뒤에 엄마에게 전화가 와선 또 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됐어요. 너희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이혼하네 만회하는 것들이요. 제가 보기엔 사고치는 건 부모님 둘 다 똑같은데 늘 서로 탓만 하십니다. 그래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이니 당장 생활비가 없다는데 무시하기 어렵더군요. 결국 그 다음날 부모님께 1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내 형편에 이게 한계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인사하시더군요. 매달 들어오는 당첨금이 있으니 100만 원쯤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드리지 않았더라면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빠에게도 불똥이 튀었을 거예요. 그래도 오빠는 저보다 좀 더 냉정한 스타일이라 거의 부모님과 절연하다시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오빠는 한 달에 한 번쯤 안부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어릴 적 제게 많은 의지가 되어주던 사람이거든요.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뒤였습니다. 오랜만에 벨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을 켜보니 제가 집주인 남편이라고 착각했던 그 아들분이 와 계셨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왜 오셨는지 여쭤봤어요. 엄마가 김장했다고 김치 좀 가져다 드리래서요. 집주인 아들은 인터폰의 카메라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지난번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만 챙겨받고 그만 드리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김치를 들고 온 사람에게 돌아가라고 문전박대할 순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받으면서 이제 챙겨주시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해야겠다 싶었죠. 명쾌한 도어록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눈앞에 집주인 아들이 보였습니다. 접시에 들은 김치를 쓱 내미시더군요. 접시를 받아들며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제 의견을 전달했어요. 매번 챙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원래 집에서 밥을 잘 안 먹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고요. 앞으로는 마음만 받을 테니 이렇게 안 주셨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집주인 아들의 두 눈은 마구잡이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꾸도 않고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실 말씀이 있느냐 물었더니 말을 살짝 더듬으며 엄마가 접시를 바로 받아오라고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 평소엔 반찬통에 담겨 있었는데 이번엔 예쁜 꽃무늬 접시였어요.
아끼시는 건가 싶어서 얼른 비워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비워드릴게요. 그리고 뒤돌아 부엌으로 간 뒤 김치를 제 반찬통으로 옮기고 있을 때였어요. 띠리링 하고 도어록 잠금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순간 깜짝 놀라 확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집주인 아들이 제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발까지 벗고 말이에요. 집 안에 들어오라는 말도 없었고 현관 밖에 서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라고 했으면 보통 최소한 신발장 앞이나 집 밖에서 기다리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전 당황해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아들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씩 웃으며 절 바라보는 거예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고 집주인 아들은 이내 기다리라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 허겁지겁 반찬통에 김치를 쑤셔넣고 대충 헹군 뒤 접시를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요 하며 집주인 아들을 향해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내민 접시는 받지도 않고 저만 빤히 내려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솟아오르는 소름과 함께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저기요, 안 받으세요? 안 받느냐는 제 말에 집주인 아들은 접시를 든 제 손을 왈칵 잡았습니다. 그리곤 잇몸이 드러나는 웃음을 지으며 참 곱네요 하며 제 손을 주물럭거리는데 저도 모르게 깍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일순간 와장창 깨지는 예리한 파열음이 울렸고 분위기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전 울음이 섞여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스스로 제 몸을 방어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부엌으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여차하면 부엌에 예리한 조리도구를 쥐고 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집주인 아들은 그런 제 반응에 당황한 듯 어버버거리더니 뒷걸음질 치면서 밖으로 도망가더군요. 공포의 대상이 집 밖으로 나간 뒤 도어록이 닫히는 알람 소리를 들었을 땐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공포는 정말이지 다신 겪고 싶지 않았어요. 전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바로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달 내로 이사 가려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와중 엄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인 문제로 사고친 아빠와 매일 부딪히다가 이번에 크게 다툰 모양이에요. 나는 너희 아빠랑 같이 못 살겠다. 너네 오빠는 맨날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이 나이 먹고 갈 데가 어딨겠니. 나온 김에 겸사겸사 딸내미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제가 자취하는 곳까진 차로 2시간은 달려와야 하는 거리라 그리 가깝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사한 후로도 찾아오지 못하셨죠. 이 김에 새로 이사한 집도 좀 보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때마침 저는 혼자 집에 있는 게 무섭던 와중이었으니까요. 사실 평소 같았으면 그다지 반갑진 않았을 겁니다. 집에 오면 분명 술 마시면서 신세 한탄이나 할 게 뻔했거든요. 지겨운 돈 얘기를 늘여놓으며 신세만 한탄할 뿐 스스로 돈 벌 생각은 안 하시는 분입니다. 약간 공주병이 있어서 손에 물 묻히고 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이시거든요. 그래도 이번엔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엄마가 오면 진지하게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으며 상담도 받아볼 생각이었습니다.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듣고 까무러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어요. 철없고 사고만 치는 엄마지만 그래도 딸을 사랑하는 분이란 건 확신했거든요. 어쩌면 같이 본가에 가자고 할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머릿속으론 이미 본가로 돌아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상상을 했죠. 절 괴롭히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기쁜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었어요. 시간을 맞춰보니 제가 출근하는 시간대와 엄마의 도착 시간이 맞물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빵집 아르바이트까지 뺄 순 없었어요. 피크타임인데다 저 말고 다른 아르바이트가 없어서 대타할 인력도 없었거든요. 엄마는 저의 걱정 어린 말에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걱정 마. 집 주소랑 비밀번호만 보내줘. 내가 먼저 들어갈지 뭐.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타지까지 오시는데 마중도 못 나가서 못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빵집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빵집 사장님은 오랜만에 어머니 만나는데 맛있게 먹으라며 케이크 하나를 주셨어요. 아르바이트라면서 빵 하나 만드는 데에도 얼마나 공이 들어가는지 잘 알게 거절했지만 기어코 제 손에 쥐어주셨죠. 한 손에 케이크를 쥐고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은 괜히 신이 났습니다. 얼마 전 겪었던 사건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공포스러웠는데
그날은 발걸음이 가볍기만 했죠. 2시간 전쯤 집에 도착했다는 카톡이 와 있었기에 얼른 뛰어갔어요. 버스 타고 오셨으니 피곤해서 잠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따로 연락드리진 않았습니다. 서둘러 허겁지겁 도착해보니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발장 앞에 엄마가 들고 온 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어디로 간 건가 싶어서 전화했더니 집에 들어오다가 집주인이랑 마주쳐서 대화 중이라는 겁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엄마가 집주인이랑 대화할 게 뭐 있다고 그러냐며 얼른 집으로 오라고 타박했습니다. 엄마는 어른들끼리 다 할 말이 있는 거라며 안 그래도 곧 갈 거니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혹시나 집주인이 뭔가 다른 말을 했을까, 본인 아들 이야기를 꺼냈을까 걱정됐어요. 엄마가 거기서 싸우고 오는 건 아닐까는 온갖 상상들을 했죠. 10분 정도 지났을 때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엄마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웃으시더군요. 아니, 비밀번호 치고 있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집주인이랑 마주친 거야. 그래서 집만 넣고 집주인네 가서 수다 떨고 왔잖니. 어찌나 친절하고 사람이 좋던지. 너도 참 복받았다, 얘. 무려 2시간가량을 집주인네에서 떠들다가 왔다는 겁니다. 전 황급히 엄마 손을 붙잡고 집주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 등을 찰싹 때리며 어른한테 그 사람이 뭐냐며 엄마가 그렇게 버릇없이 키웠냐고 혼내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주인 편만 드는 엄마가 야속했어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도 전에 엄마가 먼저 호들갑을 떨면서 저를 데려가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만나는 남자 있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어딨냐고 했더니 너 그럼 집주인 아들은 어떠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 소리 저도 모르게 꽥하는 소리 질렀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고요. 엄마는 귀를 막곤 왜 갑자기 소리 지르냐며 자기 말 좀 들어보랍니다. 집주인이 말하길 밖에 외출도 잘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게 조신해서 제가 참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본인 아들이랑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전 엄마에게 그 집 아들 나이가 몇인 줄 아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0대 후반인가 그렇다는데 요즘 10살, 20살 차이 나는 결혼도 하는데 그게 뭔 대수냐입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을 그런 나이 차이 나는 아저씨랑 결혼시키고 싶어? 그 집 아들을 실제로 보긴 봤어? 엄마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마침 집에 있길래 같이 대화도 했답니다. 셋이서 과일도 깎아먹고 수다도 떨었대요. 그러면서 나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남자답게 생겼더만 왜 그러냐고 저를 타박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저씨인데 무슨 소리냐. 엄마가 실제로 봐놓고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 했더니 픽 웃으며 그러는 너는 노처녀 아니냐는 말을 하시더군요. 30살이면 다 노처녀 아줌마지. 너는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아느냐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말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띠동갑은 좋게 넘는 사람인데 결혼이라뇨. 아니 서로 눈이 맞아 사랑해서 하는 결혼은 괜찮겠죠.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팔려가는 그림 아닌가요? 그런데 엄마는 제 눈치도 보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집주인네랑 대화해보니까 그 집 돈 진짜 많은 것 같더라. 이 원룸 말고 옆 동네 비슷한 원룸 건물 하나 더 있대. 마침 내년에 그 집 주인 세대가 비어서 아들네 결혼하면 그 건물 통째로 아들내외한테 줄 거래. 그리고 집주인이 무력이 없어서 본인은 아들만 결혼하고 나면 혼자 시골에 들어가 농사 짓고 살 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옆 동네 원룸은 아들네 주고 지금 이 원룸은 사돈댁 들이려고 한대요. 그 다음에 모아놓은 돈으로 그냥 시골에 집 하나 사서 조용하게 살 거랍니다. 그러니 저더러 땡 잡은 거래요. 시엄마가 결혼하면 시골 내려가니 시집살이도 안 할 거고 원룸 월세 받으면서 살면 된답니다. 그리고 방금 나오면서 폰으로 검색해보니까 지금 이 건물 시세가 못해도 8억은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면 본인이 8억을 받는 셈이니 효도한다 치고 결혼하랍니다. 전 갑갑해서 가슴을 내려쳤어요. 엄마는 그 말을 믿느냐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설령 진짜 시골살이 하더라도 본인 원룸 팔아서 그 돈으로 살지 왜 그걸 사돈에게 몽땅 주겠느냐고요. 엄마 바보야? 그 말을 믿어? 막말로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입으로 나불대는 걸 뭘 보고 믿는 거야. 오늘 처음 본 사람을. 나도 지금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런 거짓말 할 수 있어. 엄만 맨날 사기당하면서 그걸 또 믿어? 돈에 넘어가서 지금 딸을 팔아넘기겠다고? 엄마는 저를 째려보면서 너 참 말 이상하게 한다며
오히려 저보다 더 화를 내셨습니다. 팔아 넘긴다니 그런 말이 어딨니요. 그러면서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 집 아들이 더 아깝답니다. 아무리 내 딸이지만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며 비웃는 거예요. 원룸 받아서 살면 월세만 달에 300에서 400은 나올 것 같던데 넌 그 돈 벌 수 있냐입니다. 꼴랑 빵집 아르바이트 나는 주제에 8억짜리 건물 준다는 시댁이면 훌륭하지 그 집 아들이 팔려오는 거라고 정정하래요. 정말이지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엄마가 딸을 위하는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철이 없고 돈을 좋아하고 사고를 친데도 내 딸이 우선으로 여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 딸에게 이럴 수 있나요? 그 순간 눈물이 차오르면서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울먹이면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 그 집 아들이 제게 했던 행동, 우리 집에 와서 손 붙잡았을 때의 공포를 모조리 다 말했죠. 그 사람 제정신 아니고 그 집주인도 제정신이 아니다. 난 이 집에서 당장 이사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엄마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당장 본가로 같이 들어가자고 할 줄 알았어요. 제 손을 꼭 쥐고서 엄마 따라가자고 데려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예, 남녀간에 좋으면 손도 잡을 수 있고 뽀뽀도 하고 그런 거 아니니. 집주인 아들이 네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지. 뭐 별일도 아니고 뭐 호들갑은. 나도 늙음하게 다리 좀 펴고 살자, 응? 너희 아빠 사고만 쳐서 힘들어 죽겠는데 너라도 시집 잘 가서 엄마 효도 좀 해주면 안 되니? 어쩜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제 기대는 모두 산산조각 났고 엄마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웠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친 뒤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눈물 범벅이 된 채로 무작정 길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곳도 연락할 가족도 친구도 없는 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복권에 당첨되어 통장은 두둑할지언정 20대를 치열하게 살다 보니 친구 한 명 없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떠오른 사람은 빵집 사장님밖에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실례인 걸 알면서도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은 언니 하며 엉엉 우는 제게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으시곤 아직 빵집 문 안 닫았으니 이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으로 빵집에 도착하자 사장님은 호들갑을 떨며 저를 껴안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 언니는 왜 우느냐 물어봤더니 제가 너무 서럽게 울더래요. 보는 사람 가슴이 찢어질 만큼 서럽게 울어서 사장님도 눈물이 났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더 울적거렸어요. 이후 오늘 있었던 일과 그간 말씀드리지 못했던 집주인과 그 아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빵집 사장님은 얘기를 듣는 내내 분노하셨어요. 제게 기대했던 엄마의 반응을 사장님께서 대신해 주셨죠. 엄마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서는 조용히 운을 떼셨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제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대요. 오늘 말해주려다가 어머님 오신다는데 괜히 기분 상할까봐 내일 말해야겠다 싶었거든. 사실 저번에 네가 집주인 얘기했을 때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 그러다 얼마 전에 동네 상인들 모임이 있어서 갔었거든? 여기 토박이 사장님들 많아서 그 집에 대해 여쭤봤어. 그렇게 듣게 된 정보는 그 집주인이 10대 때 임신해서 지금의 아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사고 쳐서 낳은 아들이라 모자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남편처럼 보이는 거래요. 뭐 아들이 좀 작은 외모이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하도 감싸면서 키우다 보니 아들이 아주 망나니처럼 자랐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회 부적응자래요. 생전에 노동이란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매일 PC방이나 만화책방만 전전했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하면서 감싸기 바빠서 지금의 모습으로 자라났대요. 그것까진 문제 없다지만 이 동네에서 20년가량 장사했던 떡집 사장님 말씀이 충격적이었답니다. 그 집에서 이사 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상인들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그 중에서도 호기심이 많던 떡집 사장님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더랍니다. 마침 한 여자가 이사 나가는 날 딱 마주쳐서 그 여자분을 몰래 불러낸 뒤 이유를 물어봤대요. 처음엔 말하지 않으려고 하길래 본인 조카 딸을 여기 이사 보내려고 한다며 제발 말해달라고 부탁하셨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집주인이 매번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하더랍니다. 그 집 아들이랑 사귄다고 헛소문을 내서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아들이 집에 찾아와 강제로 스킨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사 나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하면서 우는 여자분이 만삭의 임산부였다는 거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 홀로 아이를 낳으려던 미혼모였답니다. 아니 어떻게 임산부에게까지 그럴 수 있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두피 끝까지 소름이 끼치고 오금이 저리더군요. 그리고 그 집주인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란 거야. 본인 아들이 강제로 스킨십한 것도 뻔히 알면서 짐 뺀다니까 1년치 계약한 거 월세는 다 줘야 한다 그랬대. 보증금도 안 돌려주려고 했다나? 그러다 소송까지 가서 동네가 엄청 시끄러웠다더라고. 공포로 부들부들 떨리는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번 집주인 아들이 제 손을 잡아오던 그때 자칫하면 제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었잖아요. 현관문도 닫혀 있었고 집 안에 있었는데 소리를 지른다고 한들 누가 도우러 오겠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건 빵집 사장님도 마찬가지셨는지 제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언니네 집에서 자라며 저를 데려가셨죠. 언니는 혼자 자취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차 타고 30분은 가야 하는 거리에 집이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오피스텔이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집은 처음 봤습니다. 우아하면서 구경하니 언니 말론 비싼 축에도 못 낀대요. 아버지 사업이 잘 풀리던 시절엔 제 나이가 어렸었기 때문에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빵집 사장님 집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입구엔 경비원도 있고 창문 밖으론 야경이 보였죠. 그때 또 하나를 느꼈어요. 복권에 당첨되면 뭐하나 이런 경험 한번 못 해보고 하는 생각을요. 어렸을 적부터 기댈 어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돈이 생겨도 그걸 어떻게 쓰고 운용하는지를요. 그걸 알려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적어도 부모님께 속일 필요가 없었다면 이런 오피스텔에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다면 이번처럼 집주인 아들로부터 수모를 겪을 필요도 없었겠죠. 그날 밤 빵집 사장님은 저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집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어른들이 해줄 만한 말들을 해주셨죠. 이사할 때까지 사장님네 집에서 생활하라고 하셨지만 민폐를 끼치긴 싫었습니다. 특히 사장님네 고양이가 저를 무척이나 경계했기 때문에 더 폐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가려던 찰나 사장님이 제 손에 쇼핑백을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홈캠이야. 우리 집 고양이 살펴본다고 설치해둔 건데 혹시나 너한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절대로 혼자선 그 집에 들어가지 마. 알았지? 끝까지 어른으로서 최대한의 도움을 주는 빵집 사장님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집을 빠져나와 오랜만에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모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없는 제게 유일한 동아줄은 친오빠였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어도 둘만의 끈끈한 무언가는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 믿음이 이번엔 깨지지 않길 바랬죠. 오빠는 다행히 전화로 간략히 요약한 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분노했습니다. 내일 연차 내고 당장 내려갈 테니까 본인 집에서 같이 살자더군요. 진짜 가족이 해줄 법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기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던 걸 보면 정말 기뻤나 봐요. 그날은 근처 모텔을 예약해 잠자리 펼쳤어요. 꼬박 이틀째 외박한 셈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주인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아가씨 집에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네 라고요. 이젠 제가 집에 오나 안 오나도 확인하나 싶어서 진짜 무섭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화를 내면 혹시나 해코지를 할까봐 겁이 났어요. 오빠네 집에 가기 전에 집을 사려면 어쨌든 그 집에 한 번쯤은 들어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요즘 바빠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문자가 정말 소름 돋더군요. 다 큰 처녀가 그렇게 계속 외박하면 돼, 안 돼? 다른 아가씨들과 달리 조신하고 얌전한 줄 알았더니 이틀 외박은 너무 심한데? 다음부턴 조심해요. 내일은 꼭 집에 들어오고. 친엄마도 안 할 법한 말을 보내놓은 거예요. 세입자의 외박 사실을 꿰고 있는 것도 웃기고 외박한다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도 소름 끼치고 진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단 소리가 뭔지 알겠더군요. 괜찮은지 걱정하는 빵집 사장님의 연락에 이 문자를 말해줬더니 그 사람 진짜 정신에 문제 있는 것 같다면서 저 대신 화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곤 내일 오빠 오면 같이 짐 싸서 나가고 절대로 혼자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죠. 저 또한 혼자서는 절대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게 돈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만약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돈이 아까워서 그 집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모로 절망적이면서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오가며 밤을 지새웠죠. 이윽고 다음 날이 되자 연차를 낸 오빠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전화로는 생략했던 모든 일들을 담아라니 제 일처럼 화내고 분노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신 부모님과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본인은 이미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수준이고 절연한 거나 다름없대요. 키워준 은혜를 베풀 생각이었다면 그건 성인이 되고 지금까지 충분히 갚았으니 부채감은 잊으랍니다. 본인도 간간히 명절 때마다 용돈만 이체하고 있다네요. 어차피 그 둘은 우리가 찾아뵙는 것보다 돈 보내는 걸 더 좋아할 거랍니다. 그 말에 공감이 돼서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어요. 그렇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들으면서 같이 이삿짐을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삿짐을 다 싸고 나니 어느덧 해가 져버린 겁니다. 새벽부터 운전해온 상태라 늦은 밤에 심야 운전까지 하기엔 오빠가 너무 피로해 보였어요. 그러다 사고 날지도 모르니 일단 오늘 하루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움직이기로 했죠. 물론 저 혼자라면 절대 자지 않았겠지만 오빠와 함께니 용기가 났습니다. 오빠 허리 안 좋잖아.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자. 내가 거실 바닥에 자면 돼. 오빠는 어릴 적부터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막노동을 했었어요. 무거운 시멘트를 들어서 옮기는 등의 일을 했던 터라 30대임에도 허리가 안 좋았죠. 오며 가며 운전까지 해야 하니 걱정이 되어서 제 방으로 보냈습니다. 전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혼자 있었다면 정말 공포스러웠을 테지만 옆방에 오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까무룩 잠들었을 때쯤 늦은 새벽 문득 잠에서 깨었어요.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오빠가 그새 깼나 싶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형태가 가만히 서서 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빠가 왜 저기에 서 있지 싶어서 몽롱한 가운데 눈을 비비면서 자세히 보자 오빠가 아닌 다른 사람인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집주인 아들이었죠. 그 늦은 새벽에 제 집 안에 집주인 아들이 들어와 절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켰고 집주인 아들은 제 위로 올라탔습니다. 소리 지르기도 전에 제 목에 손을 올려 억누르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혀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집주인 아들은 끊임없이 묻더군요. 왜 도망을 가느냐? 우리 상견례도 했지 않느냐? 결혼할 사이인데 이 짐들은 뭐냐? 왜 날 두고 가느냐는 질문들이었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그땐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숨이 막혀서 두뇌 회전도 안 될 뿐더러 당장 집주인 아들의 광기 어린 눈빛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순간 크게 발버둥을 치자 목을 누르던 손에 힘이 빠졌고 전 그때다 싶어 오빠 하고 소리쳤습니다. 방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나더니 자다 깬 오빠가 불이 나게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제 위에 올라타 있는 집주인 아들을 보고 험한 말을 하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대로 아들은 나가떨어지더군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만 전 그 트라우마로 꽤나 고생해야 했습니다. 이후 전화로 경찰을 불렀고 뛰쳐내려온 집주인은 본인 아들을 보호하기 바빴습니다. 집주인 아들은 그 큰 덩치로 본인 엄마 뒤에 숨어서 엄마 하면서 눈물을 훔치더군요. 뭐요?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요? 그걸 지금 뭘 보고 믿는데요? 우리 아들 그럴 사람 아니에요. 둘이 곧 결혼할 사이라 잠깐 사랑 싸움이 났던 모양인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와중에도 참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결혼할 사이니 상견례니 뭐니 저 집 사람들은 단체로 망상증에 걸린 모양입니다. 욱한 오빠가 소리치려고 할 때 옆에서 자제시켰어요. 어차피 여기서 목소리 높여 싸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니까요. 전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빵집 사장님께서 주셨던 홈캠을 설치해뒀던 상태였거든요.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 행위가 밝혀질 수밖에 없었으니 차분하게 그래 너는 지져라 했던 거였죠. 경찰이 떠난 뒤 오빠와 함께 홈캠의 SD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영상이 잘 찍혔더군요. 야간 모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잘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오빠는 제게 본인이 돈을 낼 테니 변호사를 선임하자고 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일 아니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본인이 낼 테니까 소송 걸자더군요. 진정한 가족이란 이런 거란 걸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빠 말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통해 갖은 법적 절차는 다 밟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 때문에 오빠와 함께 하루는 더 그 집에 남아있어야 했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고 온 집주인과 아들이 뻔뻔하게 저를 찾아온 거 있죠? 저를 뒤로 숨긴 오빠는 저 대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은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본인도 경찰 조사를 받고 나니 뭔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어요. 어차피 그쪽도 이런 곳에 살면서 그 나이 먹고 아르바이트나 하는 거 뻔한 인생 아니겠어? 돈도 없는 별 거지 같은 게 괜히 서로 피곤한 일 만들지 말자고. 합의금 줄 테니까 그거나 먹고 떨어져. 미안하단 인사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뻔뻔하리라 생각진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참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오빠는 빙긋 웃으면서 그러세요 하고선 문을 닫았습니다. 어차피 열내면서 싸워봤자 피곤할 뿐이고 저들에게 대화할 아량도 베풀기 싫다면서요. 그런데 제 인생을 싸잡아서 비꼈던 집주인 말 때문인지 오빠는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원래 진짜 뚱뚱한 사람에게 돼지라고 하는 것과 날씬한 사람에게 돼지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잖아요. 전자는 상처가 되지만 후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올리듯이 말이에요. 제 경우엔 매달 8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 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네 인생이 어떻다 저떻다 말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었죠. 그러나 오빠 입장에선 그 사실을 몰랐으니 제 눈치가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언젠간 오빠에게 말해야 할 그 진실을 지금 털어놓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자리에 앉힌 후 조심스레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연금 복권에 당첨된 이야기였죠. 모든 걸 들은 오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꺼낸 첫 마디는 너라도 잘 돼서 정말 다행이다였어요. 자주 연락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심 속으로 네 걱정을 많이 했었어. 여자애 혼자 20살부터 독립해서 사는 게 쉽진 않았겠지. 그런데 하늘이 너에게 축복을 내려준 모양이야.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오빠의 말끝으로 그간 힘들게 살았던 과거들이 떠올라 같이 눈물을 훔쳐내야 했습니다. 오빠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부모님에게도 숨기고 살라고 했어요. 오빠 집이라도 구해주고 싶다는 제 말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며 살고 싶다는 오빠의 의지에 더 이상 고집 피우진 않았어요. 그 일을 계기로 오빠와는 엄청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당첨금은 이번에 확실하게 제대로 쓸 수 있었어요. 바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죠.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선임한 후 홈킴 자료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전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죠. 집주인네는 분노하며 오빠의 주먹질을 짚고 넘어가려 했으나 홈캠 영상 덕에 누가 봐도 정당방위인 게 밝혀져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주인 아들이 저희 집에 들어왔던 건 마스터키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거였어요. 그 집 아들은 몰랐던 모양인데 세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면 주거침입이라는 중죄에 해당되거든요. 집주인은 민사소송 첫 재판 날 제 변호사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유명한 로펌에 꽤나 이름이 알려진 몸값 비싼 변호사분이셨거든요. 재판 끝나고 건너들은 사실인데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있던 로펌의 집주인도 방문했었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수임료가 너무 비싸서 상담만 하고 돌아갔었다네요. 그런데 제가 그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타나니 깜짝 놀랐던 모양이에요. 집주인이 너더러 거진이 뭐냐 하면서 무시했다고 했지? 혼자서 판단하고 사람 무시하다가 자기보다 비싼 변호사 쓰니까 기죽은 거 봐. 아주 꽃이다 꽃이어. 그 사실을 들은 빵집 주인 언니도 엄청 통쾌했답니다. 집주인은 중간에 합의하자면서 제게 전화로 빌기까지 했으나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늦은 시점이었죠. 위자료를 받아낸 건 물론이고 그 아들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금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집주인 아들이 주거침입했을 당시 저는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기에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지고 목에도 상흔이 남아있었어요. 이를 담은 진료 결과와 그간 있었던 행동들이 악질임이 판정되어 징역까지 떨어진 거였죠.
친오빠나 빵집 주인 언니 생각엔 그 집 아들이 워낙 사회성이 없어서 교도소에서 된통 당하면서 살 것 같대요. 하나뿐인 아들이라며 애지중지했던 집주인은 반쯤 정신을 놓은 상태라더군요.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원룸 건물은 갭 투자로 매입한 거라 매달 이자가 엄청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일로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 모두 짐을 뺐나 봐요. 집주인이 마스터키를 임의 사용한 데다 큰 범죄까지 저질렀으니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요? 소문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도 안 들어오니까 보증금을 안 주겠다고 뻐겼다가 그 사람들한테 또 대거 소송을 당했다네요. 그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도 날리고 세입자들 위자료로도 돈이 많이 들어갔답니다. 게다가 옆 동네에 있다는 원룸은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그 원룸이 집주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거죠. 물론 그 건물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 몰수되었다고 합니다. 나쁜 짓을 벌인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결말이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됐냐면요. 엄마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를 해. 내가 다신 연락하지 말랬지. 내일 당장 전화번호 바꿀 거야. 앞으로 다신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오빠의 바람대로 아예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부모님은 저도 필요 없으니까요. 아마 본인들끼리 살면 전기세도 수도요금도 못 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믿었던 가족을 잃게 되었지만 또 다른 가족이 생겼어요. 법정을 오가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오빠와 빵집 주인 언니 사이에 서로 감정이 싹 텄거든요. 둘은 뜨거운 열애 끝에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새언니는 저더러 셋이서 같이 살자고 하지만 제가 그런 눈치도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둘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고 저는 새언니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언니는 여전히 빵집을 운영하고 저도 여전히 언니 빵집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때 있었던 기억은 끔찍한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사람을 얻어서 행복합니다. 지금은 언니 뱃속에 있는 조카가 얼른 태어나기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